상콤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원하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아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의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우리 시작에 앞서서 순천의 그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신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변사체로 발견되신 그분의 애도를 표합니다. 네, 뉘실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DNA라는 게 한국인이면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DNA는 확실히 그 친자 확인할 때도요 90% 합치한다 이러면 친자를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99.9%가 확실히 일치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잔인한 상상이지만 일가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을 잘 수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유전자 지도를 쭉 펼쳐놓고서 얘기하지 않는 한은 그걸 펼쳐놓고 얘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에 정말 큰 슬픔이 있죠. 이 시대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내 이럴 줄 알았지. 사람들 반응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그냥 일반적 첫 반응이죠. 몇 가지 반응은 야 국정원이 그 정치 자금도 꽤 된 사람 이런 사람도 죽이는구나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죠? 지금 박캠프 이런 자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김기춘이 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죽이는구나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대체로는 일단 유병헌 씨가 아니다. 유병헌 씨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일단은 피카츄가 전기세 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거. 구원파가 지금 되게 침착해요. 나는 일단은 유병헌 씨라다라고 약간 심증이라도 굳힐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곧 구원파의 반응을 보면 된다. 구원파가 광화문 내거리 나와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거나 이것은 타살이다라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 플랑을 내걸면 그러면 나는 일단 유병헌 씨의 죽음을 믿겠다. 근데 그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는 어쨌든 남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되게 느리잖아요. 느려도 이렇게 느릴 수가 있냐고.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밤중에 DNA 확인 중이었는데 지금 방금 지문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씨한테 동영상을 보여줄 시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아니 이제부터는 변사체를 혹시라도 누군가 발견하시면요 경찰이나 이런 게 부를 게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인감 뜰 때 지문 검색기 있잖아. 그걸로 갖다 찍어 보일 수 있게 하는 편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아니 지문을 그리고 이 변사체가 사실은 6월 12일 날 발견됐다는 거 아니야. 40일 만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6월 달에 그것도 매실밭이라는 거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예, 매실밭은 굉장히
그 농부 아저씨가 뭐 도박하러 다니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늦게 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매실 모종을심으로 들어갔다가 발견을 했다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은신처라고 얘기하는 주변이었잖아요. 불과 몇 킬로 안에 있는 500m 안에. 근데 거기서 변사체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웃기는 일이지. 일단 6월 12일 날 발견된 변사체에 대한 뉴스를 40일 지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새벽 1시에 난 새벽 하여튼 밤 12시가 지나서 들었어요. YTN에 속보 떴다는 거. 이거 딱 보면서 정말 잠이 확 깼죠. 정말 혹사 아닙니까? 혹사? 그럼 그 변사체가 그때 발견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지문과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와야죠. 네. 그죠? 예. 근데 시신을 그냥 묵혔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지문 검색을 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고. 유병헌 씨가 현금 20억 원을 갖고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20억 원은 그럼 어디 있나요? 매실밭에 묻었나요? 그렇죠. 우리 캐러 가야 되나요? 지금 뭐. 근데 이게 너무 속보여가지고 어제 밤에 기사가 떴는데, 밤에 이제 국정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또 야근 안 하기 때문에 다 퇴근해가지고 그런지 댓글들이 아주 가관이에요. 네. 차라리 김기춘이 월북했다고 해라. 시신 1호 발견. 1번 시신 발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안함이 1번 어뢰에 피격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전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쇼하고 자빠졌네 진짜, 피카츄 전기세 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진짜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기정사실화 돼서 많은 국민들이 또 막 믿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믿으시고.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또 많이 또 믿지 않으실까?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 시점에서 어쨌든 발견을 한 거는 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물증이든 심증이든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알자마자 얘네가 뭐 새벽 2시에 알아냈어. 자, 언론에 흘리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잤는데 기사가 이제 YTN 연합뉴스 조중동 이런 데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는 보도자료를 돌려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줬다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거를 터뜨렸을까? 분명히 DNA 결과가 오늘 나온 것도 아닐 테고, 또 갑자기 지문도 오늘 발견했다고 하고, 그동안 시신이 40일 전이요? 40일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혹을 넘어서 너무 이상한 거죠. 네, 완전 이상한 거고요. 40일 정도면, 그래갖고 이제 뭘 40일이나 걸리냐 이러니까 이제 방금 또 연합뉴스에서는 왜 40일이나 걸렸나라는 뉴스를 또 막 그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밤새도록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쭉 보는 거고, 40일이면 현대 과학기술로 당군 할아버지 뼈를 갈아서 탄소 동위원소를 밝혀내서 도대체 이분이 기원전 몇 세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밝혀낼 만한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과학 수준으로 우습게 본 거지. 지금 지문 검사만 해도, 지문을 이제서야 DNA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 지문 확인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첫 시신을 발견했을 때 완전 썩어 문드러진 반백골의 상태였다며. 근데 어떻게 지문을 확인해? 오른손이 배에 깔려서 좀 덜 썩었대잖아.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진공 상태였나 봐. 정말. 그리고 시차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농부의 그 매실밭에 진짜 있었다라면 온갖 진짜 뭐 들쥐부터 시작해서 그 시골에 얼마나 벌레들이 많은데 그것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개라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 얼굴만 유독 좀 약간 사진이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예전에 천안함에서 어뢰 주스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처럼 이 마을 주민도 노났습니다. 내가 보기엔 뭐 갑자기 노났어요. 누군지 어떻게 간택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봤다, 경찰들이 계속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감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졌을 리도 없고 그런 보도를 계속 내보냈을 리도 없어요. 뭔가 되게 급하게 조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는 사실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시점이 불쾌한 거지. 이게 왜 이 시점에서 터졌을까? 다른 때도 아니고 이게 우리한테는 이것이 거짓이다. 이런 심증을 더욱더 무게감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요. 하여튼 왜 이 시점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부터 렛민 닥터스들이 실종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주무른 거야? 렛민 닥터스들이 누군가를 고치러 갔다는 얼굴을 아무래도, 정말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유 내가 유병헌이면 벌써 해외에 떴다. 요즘에 그게 뭐 별거라고 뭐 보안 뭐 이런 거 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형 수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렛민 보세요. 막 다른 사람 되잖아요. 1주 2주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뭐 한 10억 준다 그러면은 그 성형 수술 안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누구죠? 우리 그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했을 때 갑자기 탈북자 출신 뭐 북의 뭐 로열가 막 이랬던 이름이 뭐였더라? 이한영 씨. 이 사람도 사실 오자마자 성형수술 쭉 해갖고 있잖아요. 이마를 넓히는 수술 이런 거 다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탈북자들은 많이 해요. 국가기관이 이 사람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됐잖아요. 그 아파트 현관 쪽에서.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딱 그랬대잖아요. 간첩 2명 이러고서 죽었다고. 그것도 또 목격자가 있었고 간첩 2명이 죽었다고 하면서 안기부법 노동법을 날치기 하던 그 순간 날치기 하면 사람들이 막 불같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여의도에서 맨날 살고 명동성당으로 행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96년 97년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고위급 탈북자 그 사람이 갑자기 간첩 2명을 외치고 죽었단 말이에요. 성형수술까지 했던 사람이. 나는 이게 너무 절묘하게 또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조희팔이라는 아시나요? 그 피라밋. 네. 피라밋으로 해갖고 연관 검색어죠 지금 유명원이랑. 그래요? 5조인지 하여튼 한 몇 조 원을 갖고 들고 튄 근데 말이 많았죠. 이명박이 비호했다. 뭐 이런 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정부의 비호 없이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이랑도 그 전에 만났었다 막 이런 의혹들도 막 있었고 이랬는데 이 조이팔 씨가 사실 2011년인가 원래는 중국으로 튀었었고 그죠. 네. 그리고서는 아직도 해외 수배 때려갖고 못 잡고 있었는데 2011년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죽어서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5조의 재산이 있는 사람을 화장을 했대요. 아니 화장을 해서 그래갖고 그 화장한 그 가루를 갖고 DNA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진짜. 현대 과학기술 왜 이래. 근데 이 사람은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가족들은 이미 그의 내연녀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장례를 치르려고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장례를 같이 치렀다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2012년, 2013년 막 이럴 때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거야. 조이팔을 봤다는. 국내도 왔다 갔다 한다는. 막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분 세탁을 완전히 완벽하게 한 거지. 장례까지 치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장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기 직전에 관 속에 누워있는 이 조이팔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동영상을 유가족들이 들고 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그 아버지 사진을 뭐 미션 임파서블 찍어? 동영상 찍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 관 속에 눕혀놓고 가서 막 뽀뽀하고 막 어루만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염할 때 정말 통곡하면서 도는 이런 거지.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조이팔은 죽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 조이팔 씨가 잘 다니는 골프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이팔은 살아있다라는 그 KBS 뭐 특집 방송 그때만 해도 KBS가 이런 거 할 수 있었지. 얘네는 꼭 다지난다면 뭘
그랬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도 그런데 가면은 조이팔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한국인들하고 같이 골프 치러 왔었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유병환 씨도 잡으려고 하면 다 잡아요. 네. 아, 그 중국 공안도 그렇게 얘기한대. 네. 조이팔 잡으라는 말을 안 해서 못 잡는다. 자기한테 잡을 수 있대. 핸드폰이나 휴대전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던 시절에도 웬만하면 다 잡았어요. 그리고 유병헌이 5억의 현상금을 걸었는데 뭐 정말 뭐 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그거는 지인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그 마을에서 이제 만약에 봤다면 당연히 신고를 했을 거고 그 남자가 만약에 그 발견한 농부가요. 처음에 봤을 때 시체를 봤을 때 분명히 거기서 유병헌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그러면 우리도 신원 미상의 남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시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유병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못 할까요? 저라면 할 거라고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분명히 경찰에 전화를 할 때도 이런 남자가 왔는데 왜냐하면 그런 시골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젊은 여자 한 명이 1시간만 동네에 돌아다녀도 온갖 말이 난무하는 곳이 시골이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는 막 다 누구나 유병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유병헌 얘기만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상태에서 나이대가 비슷한 거기다 옷차림도 그 사람이 등산복 입고 도망 다닌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체를 발견됐을 때 유병헌인 걸 몰랐을까요? 추측했을걸요? 그러면 전화할 때도 분명히 유병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파출소나 경찰서였다면 그것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연합뉴스에. 너무 진짜 이런 일 있죠. 소주와 막걸리병이 주위에 있었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소지품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담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변사체를 발견했고 막 이게 막 시신이 배가 어디 보면 구더기가 겁나요.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속은 다 뒤져갖고 막 소주병이랑 막걸리병을 확인했다는 거야. 이거는 증거 훼손이야. 그럼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러면은 그냥 신고하고 주변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 인식인데 네네. 다 뒤졌군. 아니면은 알려줬던가. 언젠가부터 그리고 구원파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네. 전 그때 이미 밀항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시신 발견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밭에 와서 둘러보니까 이 사람이 밭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밭 주인이라고도 안 해. 동네 주민이라고만 얘기해요. 남의 밭을 왜 둘러보는 거죠? 밭에 와서 둘러보니까 풀이 자빠져 있어서 뭐가 있나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래. 이게 뭐야? 아니 냄새가 진동을 했다거나 그죠? 아까 말 맞다나 막 뭐 짐승이 막 한다거나 까마귀라도 모여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좀 그럴 듯한 시나리오 좀 못 쓰냐? 아 어찌됐든 진짜. 근데 여기 대변인 구원파 대변인이 유 회장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시신은 아닌 걸로 보인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다카키 마사오가 술 먹다 죽었다고 다 술 먹다 죽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래도 교주인데 막걸리랑 소주 먹다가 밭에서 이렇게 나뒹굴어서 죽는 이런 가오 없는 이런 걸 택하겠어?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시체를 봤던 형사들, 뭐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사들 사이에서 유병헌이 아닐 가능은 110%다. 100%도 아니야. 110%야. 110%다. 시신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사진으로만 봤어도 6개월 이상 된 시신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닐 경우, 네. 아닐 경우도 있다. 아니 보통 그 시체의 상황을 봤을 때는 상태를 봤을 때 6개월 이상 이미 부패된 상황인 거지. 한 달 반에 이런 한 달 만이 아니야. 한달 반에 20 이제 며칠 예약이 된 거고. 그치 5월 20 며칠에도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네. 근데 불과 2주 만에 어떻게 시신이 그렇게 되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숙자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노숙자가 그런 시골
노숙자 도시에서 시골에서 노숙자 제가 정말 저희도 친가가 파주지만 파주도 굉장히 그렇게 깡시골은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도 노숙자 보기에는 정말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일인데. 그 갑자기 유리품이 엄청 저 명품으로 막 그랬던데. 네, 그 잠바도 알고 보니 명품이다. 막 이런 거야. 그랬다면은 진짜 경찰과 이 시골에서 한바탕 이제 소동이 나고 궁금한 이야기 Y에라도 났을 거예요. 노숙자 왜 매실밭에서 잠들었나. 궁금한 이야기 Y가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이 없으면 만약에 변사체가 발견이 돼도 그 변사체의 지문 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나?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뭐냐면 어디선가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라도 나오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설정인 거야. 40일 동안에 한국 언론이 그렇게 엠바고가 잘 되는 언론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거기 그 순천 쪽에서 경찰 책임자가 무궁화 4개씩이나 달고 나왔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중원 부원 난리가 난 거야.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횡설수설하고. 얘네들도 지금 급하게 시나리오 짜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얘네들이 꼭 오늘 새벽이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에서 우유에서 보내드린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에서 우유에서 보내드린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일단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쓰는 것처럼 자 100일이 코앞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24일이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0일째 된 날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봤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별별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갖고 유가족이 뭐 이런 생떼를 쓴다 뭐 어쩐다 하고 막 지금 매일같이 유가족들 농성하는데 와갖고 어버이들이 판을 뒤집어 엎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여론이 식지를 않아. 그리고 정권의 책임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성과 부정부패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진실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4일이 100일 되는 날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정리해라. 100일까지는 해라. 이게 이제 유가족의 기본 입장이었고 유가족의 입장은 국민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이 시점이 이번 주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안 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시점에 이걸 터트려서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100일까지 어쨌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여론의 압력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유가족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어쨌든 계속 이제 100일 전에는 뭔가 해야 된다. 문재인 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와중에 뭐 다리 역할이나 교량적 역할이나 하면 된다라는 안철수 씨 이런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유가족들도 10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어떤 더 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당 측에서도 어떤 언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참 기대가 되네요. 네. 과연 민주당에서 어떻게 논평할지. 네. 지금 뭐 다 뿔뿔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주당 대표가 뭐 하여튼 다리 역할만 하면 된다. 본인들이. 그래서 우린 반대만 하는 이런 거에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잡고 있어서 근데 여론의 몰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되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또 네네. 네. 의료 민영화 네.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유병헌이 검색어 1위, 의료 민영화가 검색어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역시 우리 네티즌들 죽지 않았어요. 네네. 네. 알고 아니, 있어요. 저는 진상규명 수사권을 우리 네티즌들에게 주면 정말 사실 우리 그 유가족들이 이 특별법의 이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년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네티즌들 똑똑한 네티즌들한테 맡기면 사실 수개월 안에 이 사건의 전모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개월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네티즌이 조사한 게 많기 때문에 네, 계속 맞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이런 것들만 있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료 민영화도 있지만 전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것도 지금 터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농민분들의 분노가 장난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공청회를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밀어붙이는 심사의 속도가 장난이 아닌 이게 다 지금 이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벌어진 일이다. 네. 자, 저는 사실 유병헌 씨의 뭐 타살 아닌 자살 아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닌. 이병기 씨의 첫 작품이 드러났다. 이거 국정원의 대박이네. 첫 작품이다. 이기 내각 출범하면서 지금 나타난 게 유병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우리는 가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네. 이병기 씨 국정원의 첫 작품이 국정개입 안 한다며 정치 중립 한다며 근데 뭐 이건 뭐 믿지 않았지만 역시나 첫 작품 첫 발을 잘 떼셨고요. 네. 뭐 기대에 어긋남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이기 내각 출범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경제거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맨날 경제야. 3개년 계획 시동 걸겠다.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쭉쭉쭉쭉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가 이제 지금 최경환 이야기하면서 LTV, DTI 이거 다 비율 낮추면서 한마디로 뭐 국민들한테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소린 거잖아. 그래서 가계부채가 1촌조 원이 그만 넘고 좀 있는 내게 해줘. 많이 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라고 하는 말이 되는가. 사실 국민 월급만 안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얘기인지 모르겠어. 의료원도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내수 활성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걸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하나 출범시키는 부분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은 이거죠. 네, 황우여 씨가 교육부 장관으로 등극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2기 내각의 모습이 조작과 함께 국민 뭐 경제 살리겠다고 하지만 국민 등골을 더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 그리고 식량 주권 결국은 이제 지키지 않겠다. 뭐 이명박은 검역 주권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소고기 수입 개방하면서 네. 이제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논리로만 밀어붙이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 농경국가잖아요. 그렇죠. 농경국가인데 식량 자금률 0%에 도전하는 이런 정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완벽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공업 국가가 됐어요. 공업 국가가 됐는데 그 공업도 사실 하청 국가가 된 거예요. 완벽한 하청 국가. 아니 뭐 월등한 뭐 3차 산업이 이거면 몰라. 그냥 제조업 분야일 뿐인 거야. 이 제조업도 사실 특허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제조업. 그죠. 이거 외에는 별다를 거 없는. 통상 압력에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 국가가 된 거예요. 되는 건데 여기다가 농민들 달래겠다고 뭐라 그러냐면 관세 400%를 얘기하는 거잖아. 쌀 관세 400% 해주겠다고. 야, 쌀 관세 400% 할 거면 그걸 미국이 받아? 나 진짜. 아니 문제가 아니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보복 들어와. 보복 조치하면은 끝장이야. 예전에 중국산 마늘 이거 가지고 공방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관세 했다고 바로 깨갱했잖아. 휴대폰 수입
그러니까 금지 조치 딱 해버렸어. 국민들 달래려고 개뻥을 딱 쳐놓고서는 그걸 상대 국가에서 받냐는 거야. 그게 무슨 자유무역이야. 그러게요. 기본 자유무역 협정 안에서 이 쌀 개방, 시장 개방이 다 있는 건데.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도 또 그런 게 있어. 관세 400% 한대잖아. 그 정도면 뭐 경쟁률 되지 않을까? 가격 경쟁률이?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뻥이에요 그거. 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식량수권이 그렇게 0. 몇 %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휴대전화 없어도 아쉬울 게 없지만 우리나라 진짜 구걸해야 돼요. 구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25%의 자금률이에요. 근데 쌀을 제외하면 5%가 안 되거든. 근데 그것도 이거를 최근에 22% 됐다는 얘기가 있어. 네. 25%. 근데 이제 뭐 이거를 가지고 뭐 고관세를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TPP 가입하려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중 FTA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 쟁점이 농산물이거든. 근데 여기에 고관세 받아들이지 당연히 않죠. 만약 관철 뭐 지금이야 첫 이거라고 하니까 몇 개월은 난 시동은 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이거든. 근데 첫 해를 200% 얘기했단 말이야.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200%를 얘기했어요. 한국은 400% 얘기했어요. 그럼 사실 400%가 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200%도 자기들이 봐주는 거라고 초반에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나중에 관세 철폐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벌써도 이렇게 차이가 나. 근데 한국이 이겨? 이 협상안을 갖고 가서 이길 수 있는 뭘 하나 나라야? 협상에서 제대로 이길 해본 의지가 일이 있어? 없어. 더군다나 이거는 미국 위에 죽도록 싸우신 김정은 씨가 2014년에 한국은 제 입장을 밝힐 거다. 전면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이야.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통상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대놓고서는. 이런 상황에 우리 이 박근혜 2기 내각은 참 식량마저 팔아먹은 이런 시동을 보여주셨고. 그래요. 이미 급이 다른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의료 민영화 자 이제 내일 사실상 내일 부릉부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건의료노조나 이런 데도 막 파업 막 이런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오늘도 또 노동자들 좀 파업 들어가고 오늘 이러는데 집회하시죠. 생각보다 좀 조용해서 뉴스가 이게 유병헌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맞아. 이것도 또 덮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었거든. 네네네. 근데 이게 유병헌 때문에 싹 사라진 상황인 네네. 거지. 근데 이제 의료 민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의료 산업에 대한 의료업에 대한 불신이 좀 팽배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의료 사실 지금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의료가 작동을 못 해왔어, 그죠? 근데 국민보험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국민이 이제 대상이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사실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제도이긴 했잖아요. 충분해요. 아니 자꾸 뭐 의료를 민영화하면은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지금도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 가보세요. 국립 이런 대학병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수술비가 2배나 비싸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고 정말 시설 좋습니다. 막 벽지도 실크 벽지에 뭐 막 분홍색으로 꾸며놓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런 데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무슨 민영화까지 시켜가지고 또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거지. 그래도 공공적 부분의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야. 의료라는 부분이. 근데 이 공공 영역이 산업화 돼버린 거지.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로 아주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아니 그리고 뭐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서울대가 만약에 민영화되면 한 명이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주주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병원에 당연히 회사에서 가장 기본은 주주들에게 이윤을 가장 많이 내주는 게 목표인데 그럼 뭐 주주들을 다 뭐 NGO 자선단체들로 모금할 게 아니라면 진짜 좀
뭐 시민 무슨 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동조합 체계 뭐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가. 그러면 서울대 병원의 주주가 누가 되겠냐? 삼성, 현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외국계 자본. 그렇죠. 투기 자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근데 그래서 근데 의료 민영화 기본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이 불신 있잖아요. 의료를 장사해 먹어왔잖아. 지금까지도 니네 다 사유화했고 민영화했어. 근데 뭘 난리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들이 나와갖고 막 집회하고 이러는 게 또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또 보이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쟁점이 되는 이런 거 있잖아. 원격 진료 이런 거 얼마나 필요하냐 막 이런 걸로 막 한 거잖아. 그래서 독거 노인이라든지 원격 진료를 독거 노인이 어떻게 받습니까? 산골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원격 진료를 하려면 씨발 적어도 컴퓨터 모니터가 포지가 돼야 되는데 핸드폰이 독거도 어르신들이 지금 핸드폰 이거 요금 기본 요금도 못 내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필요로 한 건데 그거를 민영화를 해서 한다는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반발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기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것과 그 원격 진료에 필요한 일체의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으로 마련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핸드폰은 줘. 핸드폰도 주고 막 이래. 근데 이제 슬슬 더 많은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서 그것을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을 해내야 되고 개인적으로 사들여야지 되는 게 되는 거야. 그 기본도 어플이 조금은 무료 서비스 해주다가 다 유료화하는 거잖아. 그죠. 다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 지금 삼성을 몰라? 모르냐고. 삼성이 뭐 우리한테 무슨 국민을 위한 기업도 아니고 민족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원격 진료를 했어요. 근데 이 원격 진료보다 가장 바람직한 게 한국이 보건소가 잘 돼 있거든요. 보건소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이 워낙에 이제 병원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선입견과 불신이 되게 크다 보니까 동네 보건소를 안 가고 동네 의원을 안 가고 자꾸 큰 병원으로 가서 똑같은 처방을 받아와. 결국은 서비스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꼭 글로 가서 뭔가를 해갖고 오는 거야. 근데 이 보건소를 더 지역마다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의학도들도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해서 먼저 보건소에서 복무하게 한 다음에 병원으로. 그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관리하고 이걸 더 좀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팔아 넘겨. 근데 문제는 원격 진료를 한 다음에 처방전을 받잖아요. 처방전도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 모니터로. 근데 처방전 들고 약국은 가야 되는 거야. 뭐냐고 나는 진짜. 아니 이게 민영화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내가 쭉 보니까 처방전 받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 약국도 다 연계되고 알약이 떨어지는 자판기에서. 원격 진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삼성이 내 이 몸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파생될 여러 가지들이. 그럼요. 거기도 해킹 한번 하고 보험회사 막 이런 데서 막 우리 유전적 질병 막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의료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보험회사에서 미쳤습니까? 혈압 있고 당뇨 있고 조금 이상하고 유전적 질병이 있으면 가입 안 시켜줘요. 아니 우리 또 저기 하잖아. 맨날 술 먹는 사람들이 보험 가입할 때는 술을 안 먹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잔?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맨날 담배 피는 사람도 보험 가입할 때는 담배 안 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요. 하는 게 또 그 당연한 거잖아요. 운전하십니까?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네, 시장 갈 때, 슈퍼 앞에 갈 때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런 게 다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이 의료 민영화라는 건 국민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이 사기업의 어떤 이 보험을 키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국민 건강보험도 너무 돈 많이 나와서 미치겠어요. 그래 삼성은 이제 휴대전화나 잘 만들어서 팔아쳐먹어.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은 항상 재정 문제 얘기하잖아.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 개인
보험들도 또 많이 든단 말이야. 이게 공공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믿지 못해갖고 개인 보험을 들어놔. 한두 개씩은 다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차라리 여기 공공성에 투여하면 그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저는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정도의 의료복지만 된다 그러면 한 달에 저 1인당 한 40만 원씩 내도 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왜 이렇게 엄마들이 자식 교육에 집착할까? 진짜 고3이 돼서 뭐 집도 전세로 옮기는 막 이런 엄마들까지 있잖아요. 사교육 무리하게 시키면서 전 그런 게 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애가 정말 내 국가에서 정말 미친 듯이 내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최소한의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면 세금 내는 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제대로 돼 있다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해주기 되게 싫어한단 말이지.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어? 아니 그리고 의료에서 자꾸 적자가 난다. 뭐 지하철에서 적자가 난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 그 말 자체가 되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세금을 받지 말아야죠. 네. 이런 적자가 나는 상품, 적자가 나는 품목 이런 걸 관리하라고 지금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회사입니까? 아니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괜히 있는 거야? 여기서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흑자난 거에서 갖다 좀 메꾸고 필요 없는 재정 예산 줄이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누가 4대강 강바닥에다가 갖다가 돈 그렇게 퍼붓고서는 그 뭐야 큰빛 이끼벌레나 키우고 그러라고서는 몇 조 원을 갖다가 퍼붓는 나라가 어딨어. 그래놓고서는 민영화 안 하면 지금 의료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다 공기업에다가 부채를 떠넘긴 거잖아. 또 그것 또한. 그래놓고 대통령이 있고 공기업 사장도 세워놓고 혼이나 내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이 부채를 줄이라 그래서 이제 막 매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전 지금 거대 부지가 매각이 되고 저기 광주로 가신다면서요. 여기 이제 또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높이 솟더만.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네가 중산층이 많아야 사실 기업이나 국가나 세금도 걷고 이런데 정말 몇 프로의 부자들만이 소수의 부자들의 세금을 거둘 수는 없고 다 지네 거니까.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빼먹을 게 없어서 진짜 거짓 똥구녕에서 정말 뭘 빼먹는다고 의료까지 이렇게 민영화하려는 이런 검은 속셈들. 삼성도 진짜 개 나쁜 새끼들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자본의 이윤과 이런 것들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퇴보하는 거죠, 의료가 이거. 미국이요. 의료가 최고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 슬로바키아랑 같은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슬로바키아 열받겠는데 열받을 것 같아. 식후 이런 거 보면 정말 끝장이잖아. 그리고 제가 아기 지금 가졌는데 신생아 사망률이 3배로 늘은 거 아세요? 미국에서? 왜 그러냐면 이 출산은 의료보험을 안 해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출산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또 무식한 발상이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은. 개도하고 뭐 소도하는 건데 그게 뭐냐 막 이런 거야. 저출산 그까이 거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은 입원비가 보장이 안 되는 보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바로 퇴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회복이 되기 전에.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늘었고 심지어는 충치로 사망한 아이들까지 생겼어요. 어머.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나라에서 충치 치료를 받으면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하는 거죠. 어차피 빠질 거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썩어 들어가서 뇌로 전이 돼서 이제 애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그 부자 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면 내가 또 막 종북적이로서 또 뭐라 그럴까 제가 둘째를 평양사에서 낳았잖아요. 그때 제가 첫째를 그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낳았었거든요. 원래 그 조산원에서 한번 자연분만 해보겠다고 막 애쓰다가 애가 뱃속에서 변을 보는 바람에 갑자기 종합병원으로 딱 옮겨서 15분 만에 딱 배 가르고 났었는데 그때 한 200만 원 들었어요.
자연분만 한 30만 원 드는데 제왕절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내가 상당히 오염되고 막 이래서 200만 원이 들었었는데 입원비까지 해갖고 그때 이제 평양산원에서 어느 정도 돈이 드나 뭐 이런 얘기를 천진난만하게 쿠바나 북한에 그 병원에 가갖고 어느 정도 돈이 드냐를 물어보면 정말 이 사람도 되게 의아한 거잖아. 그러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제왕절개 하고 이렇게 얘기 나면은 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 그 평양산의 간호사들이랑 너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자가 완전 고생해갖고 후대를 낳느라고 그렇게 10달 동안 고생하고 고통 산고를 치르면서 애를 낳았는데 왜 돈을 내면서 그래야 되냐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인 거야. 그 반응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고생했다고 돈을 주면 줘도 왜 돈을 내고 애를 낳냐는 거야. 지금 북한 찬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인 건데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짐이 되니까 참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반응이더라. 쿠바나. 저출산 가지고 개지랄 떨지 말고 의료 민영화는 시키지 마시고. 그래요. 애 좀 잘 낳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 투쟁적인 성격이라서 오늘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16주에서 20주가 되면 정밀 초음파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심장은 잘 뛰나,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다 있나, 손가락 5개씩 다 있나,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건 필수 이런 검사인데 그걸 했더니 뭐 11만 몇천 원인가 13만 몇천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모의 마음으로 좀 그렇지만 돈이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운데 나오면서 다음 달에는 입체 초음파를 해야 된대요. 뭐야? 예, 입체 초음파를 해서 저는 초음파도 거의 안 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번에는 뭐 뇌랑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봤는데 뭐 입체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그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8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가 좋은 거죠?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밀 초음파까지 보고요. 이런 초음파에 대한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거잖아. 네, 그쵸. 핵심은 이게 건강한 애를 출산하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출산 장려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충만해야지. 근데 이런 걸 다 돈으로 매기고 있다는 사실인 거잖아. 비참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형아 검사 이런 거는 전 그러니까.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니 그렇다면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면 말을 또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안 돼 있으면서 이런 거는 다 돈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장애아를 낳으면 포기하던가 내 자식임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좀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외국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모두 다 마라톤을 찍을 수는 없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뱃속에서 5개월, 6개월 키운 아이들을 그렇게 막 뭔가 해서 만약에 유전자 상이나 이런 상에 이상이 있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는 뭐가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반 굉장히 크게 걸린 문제야. 이 사회의 가치관. 정립 부분부터 해서 사실 임신 과정에서 병원이 자연스럽게 보험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한국에서 정말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뭐 5, 6개월 된 아기를 내가 포기해? 이것도 아닌 건 거예요. 대부분 뭐 이제 노안 때문에 대학병원을 갔어. 우리 어머니는 혼수 상태야. 근데 병원에서는 암도 아니래, 뇌졸중도 아니래.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검사비만 100만 원 이상 드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요. 자식으로서는. 전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려면 주거, 의료복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데 빚내서 집 사라. 민영화 서비스 이거 잘할 테니 돈 내라. 근데 마지막 하나 또 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황우여 이분이
15년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교육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라고 자화자찬 하시더라고요. 교육 사학재단 입장에서 교육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사학재단의 시장이죠. 앞마당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자화자찬을 하길래 따져봤어. 15년에 평균 한 건에 법안을 제출하셨더라고. 근데 성공률이 0.51%야. 1%도 아니야. 아니 잠깐 회기에 한 건? 1년에 한 건? 아니 평균 그렇게 15년을 이 교육에 몸담은 교육위원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15년간의 의원 생활을 보니까 15건의 법안을 제출했어.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건이야. 근데 성공률이 0.51%야. 1%도 안 돼. 대박이네. 이러면서 어떻게 자화자찬해서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그 국회의원들 돈 주는 거 정말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렇게 일 안 하는 국회의원 돈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소방 공무원들 막 이런 국가직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는데 국회의원의 지금 특혜와 월급을 반으로 줄인다 해도 그분들은 국가직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뭐 어버이 연합 그 또라이 같은 개년놈들이 와가지고 뭐 세월호 유가족들 막 뭐 행패 부리고 엎어치고 전 그걸 보는데 그 사진 보는데 진짜 내가 진짜 임산부인데도 가서 내가 저 자리에 없었던 게 한이다. 진짜 머리 잡고 쌓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버이 연합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동원되고 이러시면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죠. 근데 그래서 정말 줄을 선대요. 줄을 서고 줘야죠, 그 정도. 그 20만 원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그런데 배급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 딱 하나 있거든요. 국정원이죠. 이병기 씨가 또 가 있는. 그쪽에서 지금 다 이렇게 알바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때려 몰려가서. 그럼요. 댓글만 달아도 300만 원씩 줬다는데 그분들을 20만 원이면은 싸게 쓰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신변의 위험과 그분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세월호 분들한테 무슨 의사자 지정이냐 뭐 나라를 지킨 뭐 천안함 애들이랑 니네 놀러 쳐 가다가 지진 애들이랑 갔냐 뭐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씨발 그럼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그렇게 의사자 받는 건 맞냐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근데 논리라면.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봤자 인연 빨갱이다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의사자 지정은 유가족들이 하는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 빨갱이지. 모든 대답은 이거 일로밖에 안 가. 너 빨갱이지. 이거와 너희가 전쟁을 알아? 이거 딱 두 가지지. 그분들은 전쟁을 아신대요? 나이 어려 보이시던데.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 중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늘과 같은 밥을 끊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법,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한테 그리고 저희한테는 목숨 거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3명의 저희 대책회의 대표들도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못 준다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특별법 가급적이면 무딘 특별법, 무기력한 위원회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성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얘기합니다. 그날 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승객들이 왜 죽어갔는지 알고 싶다.
그래야지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가득한 그 사람들한테 왜 죽었는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냐. 믿을 거는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70여일 만에 350만의 서명을 받은 그 힘,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서 농성하고 요구하자 다시 모여들었던 그 힘, 다람쥐 아이들이 47을 걸어서 올 때 그 맞아줬던 힘, 그 힘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 다시 모였고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7월 24일 참사 100일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다시 10만만 모여봅시다. 세월호 참사 100일 동안 우리 하나 바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단식하다 보니까 힘이 없지만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7월 24일 여기에 10만 모읍시다. 모입시다. 모여서 행동합시다. 황우여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네. 이 사람이 어찌됐든 역사 전쟁을 다시 할 사람이다. 이거지 핵심은. 그죠. 이거 하나와 정교조 싸움, 정교조 지금 투쟁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보 교육감과의 이제 투쟁에 성공에 서신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도 지금 우리 다시 뭐 국민의 이 선거로 진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줬잖아요. 근데 이 황우여를 세움으로써 지금 무엇을 지금 박근혜 2기 내각이 의도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뭐 이분이 어찌됐든 다 아시다시피 사학법 개정에 극렬히 반대했던 박근혜 씨와 당시 촛불을 드셨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극한 대립을 치닫고 이제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으로 나서고 막 촛불 들고 난리쳤을 때 그때 교육 오적에 그 당당하게 뽑히신 분이에요. 이 황우여 씨가 뽑히신 분이고 교육위원장 이제 국회 상임위를 교육위원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장 본인 딴에는 이제 교육을 진짜 놓지 않은 건데. 재단 입장에서 놓지 않았던 거죠. 그때 이 사람 교육위원장 할 때 그 교수노조 위원장이 김상곤 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 첫 테이프를 끄는 걸 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랑 그때 극한 대립의 상태였죠. 교수노조와 교육위원회가. 근데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보 교육감이 진출한 거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교육부 수장으로 앉힌 거지. 그렇죠. 야, 진짜. 이건 너무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국민들이 진보 교육감을 뽑아준 그 표심을 정권이 대놓고 그냥 표심을 부정한 거지.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다른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자기가 했던 반값 등록금만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르지 말고 등록금 부담 완화로 불러라. 이런 식으로 표만 잡기 위해서 슐랑했던 이런 모습. 이 사람이 향후 이제 그 청문회 당연히 통과하겠죠? 해서 할 모습들이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박근혜 2기 내각이 출범하면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뭐 소통을 강화하고 대면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별반 다를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평가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동일하지. 1기 내각이 있잖아요. 1년이 넘게 하면서 대통령 대면 보고 자체가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약간 그 의견에 내내하지 않고 약간 자기 의견 말하는 이제 문가 어떻게 문화부 장관은 요즘 참 박근혜가 별별 사람을 다 영웅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약간 토단다고 해갖고 그죠.
그 후임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후임을 할 사람이 저는 당당하게 된 줄 알았는데 또 여자 문제로 낙마하셨잖아요. 어떤 여자 문제인지 너무 궁금해 죽겠어. 입에 못하겠다잖아요. 아유. 근데 예전에 밀어붙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야당 쪽에서 폭로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근데 야당 쪽은 그거 자진 사퇴 안 하면 폭로 안 하겠다고 이걸 갖고 딜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당도 할 거면 하고, 사퇴를 하든 안 하든 할 거면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뭐길래 입에 담을 수가 없던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년 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당황해서 사퇴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람을 딱 목을 댕강 잘랐어요. 참 대단한 일이야. 아예 공석으로 놔둔 거잖아. 그냥 그 될 때까지 좀 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거에 비하면 정홍원 총리 같은 사람은 본인이 사퇴 의사도 밝히고 사직서도까지 다 내고 했는데 자리가 비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계속 총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무슨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겠어? 장관들을 어떻게 뭐 다루면서 그러니까 아빠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어? 좀 체면이 설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워낙 얘기된 사람들이 너무 정말 엄청난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막 이래서 그러지. 그 외에 그냥 얘네들은 박근혜 내각에서 정말 세 발의 피다라고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부라든가 사실 안행부 이런 데도 사실은 되게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이 없어.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근데 너무 정말 비리백화점 중에서도 정말 왕 대형 백화점들하고만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돼. 급이 안 돼. 언론에 올라올. 진짜. 기본이야. 탈세, 위장전입, 군복무, 특혜, 골프. 천안함 와중에 골프 치고. 이런 사람들 다 안행부 장관으로 내놓고 이래서 되겠나 싶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2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여타에 밀어붙이는 것들이 지금 의료 민영화 그리고 세월호 덮고 가기 출구 전략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쌀 개방 이런 것들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변사체 등장하고 막 다 난리 났어요. 지금 뭐 1970년대가 무색한 이런 풍경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투니버스가 더 현실적인 그런 사회죠.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린 지금 지경입니다. 이제 100일 돼서 24일 날 10만이 모이자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예, 24일 날 10만이 모이자 그리고 어느 버라이어티한 역사보다 더 역동적인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70년 역사의 모든 집약적인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도 정말 그죠. 갑자기 실족사하고 의문사 당하고 뭐 이런저런 걸로 다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진보 인사들 몇 명이 유병헌이 나타났어. 그런 거 보면 뭐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야. 그럼요. 김형욱 사건 떠오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조이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가 좀 시나리오 쓰고 나중에 권력의 끈앞풀들은 여기서 눈 감아주고 좀 이런 것 같거든요. 곤란한 것도 있었고 이 정치자금 분명히 됐겠죠. 몇 조 주무른 사람이면. 근데 그러면서 눈 감아주고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자체가 유병헌 씨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주진우 씨가 입수했다는 이 유병헌 씨 메모 있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다 이런 거 메모 쓴 것도 쭉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sa실 국정원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굉장히 전통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이팔과 유병헌 변사체의 차이라면 차이인 거죠. 이런 거고 지금 순천서도 좀 모가지 자른다는 분위기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경찰이 유병헌인지 몰랐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면서 모가지 자르는 거고 그럼 검찰은
어제 알았다는 거예요.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어제 알았다는 그러면서 거야. 서로가 또 책임을 밀어. 이 모든 DNA와 뭐 이런 증거들은 다 검찰이 갖고 있었다. 경찰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근데 검찰은 어제 은닉처에 지금 근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 사람 어디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허섭해. 이건 그냥 딱 이 말 자체만 봐도 국정원이 했구나라는 걸 그냥 드러내주는 거지. 검찰 경찰을 똥 만들고 지금 국정원이 변사체 하나 던져놓고 지금 국정원 그 검경 완전 똥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자, 검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경 못지않은 무능이 드러나는데.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100일 날 10만 명 모일 수 있을까요? 모아야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다. 이제 완전히 영원한 미궁의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가 바로 나왔잖아. 공소권 없음. 수사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지. 그냥 묻고 가겠다. 이제 끝났다. 아니 그래서 VTS에서 2달 전에 졸고 있었던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졸고 있었던 해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 이런 데서 관제탑에 제주 관제탑이라든지 진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는데 실제로는 그냥 미완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 300명 이상이 죽었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공개되는 거는 정확한 진실, 상황 진실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이 작업에 비껴나가기 위한 일련의 지금 다 수순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여기서 이 트릭에 놀면 안 된다. 우리가 놀면 안 되고 지금 다행히도 예전과 다르게 SNS라 그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우리 국민들이 또 물론 이제 종편만 내리 보시는 분들은 또 막 그러죠. 그러긴 하는데 봐도 안 믿어.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이고 그중에 이제 일당 20만 원 받고 난동 부리시는 분들 가끔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그 촛불 가서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 전날 유가족들이 진짜 막 대성통곡했단 말이에요. 그 엄마 부대인지 나발인지 와갖고 막 막말하고 이랬을 때 정말 그 집단이 있잖아요. 유가족들 지나갈 때 쫙 가운데 길을 내주면서 지나가시는데 막 손 잡고 끌어안고 등 두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립박수 계속 쳤거든요. 정말 집단이 어떻게 치유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하는가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고 치유하는가라는 거를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사회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의문사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린 더 모여야 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의 수준이 70년대 수준이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국민들 수준은 21세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덮고 조작하고 하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 국민 의식 수준에 따르는 무슨 조작이라고 하면 국민이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건 그냥 믿을 수 없는 40년의 갭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정권의 수준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한 세대가 넘는 정도의 갭이야. 이거는. 역사가 몇 번 바뀌었어. 이제 못된 애들한테 그런 욕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자식 새끼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지랑 똑같은 거 나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자식이라도 잘 되라. 진짜 똑같은 걸 나. 진짜 똑같은 걸 나가지고 똑같은 짓 하고 있고. 옛날에 한때는 막 가는 길도 똑같겠죠. 부모가 저 따위로 사니까 애 새끼가 뽕쟁이지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 차라리 그 새끼라도 좀 제대로 된 새끼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24일 100일이 넘고 막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기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터져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보건대는 24일에 뭔가 유가족들 안대로 특별법이 확 제정이 돼갖고 뭔가 정말 가슴이 뻥 뚫리게 뭔가 풀리는 이런 걸 보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좀 지난한 싸움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진상규명할 거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천안함 쌓였고 뭐 세월호 쌓였고 그리고 대선 부정 쌓여 있고 국정원이 만든 온갖 변사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어제 밤사이에 또 하나의 진상규명 거리가 쌓인 건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요. 반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으면 돼요.
예, 얘네들도 지금 엄청난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거 다 깽판 치면서 막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네. 이것이 40년 전에는 일시적으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꼭 보여줍시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